고용시장 브리핑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입니다.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 뜨끈하시는데 인사가. 네. 좋습니다. 뭐 노사님도 스타일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 다뤄볼 주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일자리 정책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정부가 추경을 의결했는데 그중 긴급 고용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새로운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이런 대책이 나왔을지 궁금한데 사실 상황이 좀 어려운 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세요. 변호사님. 사실 코로나 상황이 접어들면서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게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 대상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비교를 하자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2,851만 명을 조금 넘어섰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거의 100만여 명에 가까운 98만 2천 명이나 줄어든 숫자예요.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월 실업률 5.7%였습니다. 이것 또한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1.6%가량 늘어난 건데 이 실업자 수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157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2%까지 치솟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 이렇게 지금 고용 지표가 악화된 것이 코로나19 때문만이냐 이걸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2018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18년 초부터 증가 폭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쯤에는 아예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숫자로 제가 보다 더 조금 가깝게 설명을 해드리면 2018년 7월에 취업자 수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8월에는 3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뭐 고용 참사다, 고용 한파다라는 말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코로나19가 이 고용 지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고용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원을 뽑느냐, 뽑지 않느냐. 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취준생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500대 기업 64%가 올 상반기 중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뭐 채용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이 무리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되짚어 보면 코로나19 전에도 계속해서 막 고용 한파, 고용 침체 이런 말들 많이 써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요즘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이다, 화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일자리 시장이 당장 코로나19를 빼놓고 봐도 좋지 않은 건지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무사님? 일단은 고용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의견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간의 대세였던 의견이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2018년도에 우리가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어요. 16.4%가 올랐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죠. 무인 계산대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 네. 사실 대기업이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중소기업들 제가 이제 자문하며 다니면서도 중소기업들도 자동화가 이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홀로 사장들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죠. 이때부터 1인 미용실, 1인 필라테스, 네. 요가 이런 개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1인 사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도 고용에서 이탈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고용률의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의 악화가 조금 더 큰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소비도 촉진, 취업도 고용도 촉진이 되고 촉진된 고용은 또 소비로 연결이 돼서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경제 구조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성장 기조에 우리 사회가 접어들었다는 점이
고용률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다만 고령층 위주의 단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치를 개선하는데 혹시 정부가 급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가장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숫자에 너무 민감한 것이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사실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만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역대급 고용위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1분기 안에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1분기라는 게 바로 이번 달이에요. 지난달 주문하신 걸 이번 달까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라, 실천하라라는 주문을 하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는 수산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는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관련 예산을 27억 정도로 지금 짠 건데 네. 중요한 건 예산 27억이라면 일자리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은 후에 예산을 짜는 게 순서잖아요. 네. 근데 이에 대한 지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긴급성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과기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186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IT 역량을 지닌 인재 육성을 위해서 900명의 전문 강사 그리고 300명의 컨설턴트를 직접 고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예산처에서 지적받은 것이 과연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긴급 고용 대책과 관련한 긴급성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급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성과 연관해서도 과연 필요한 인력을 세금을 들여서 뽑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단기 이 공공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거 올 들어서 고용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고용 지표 숫자로 직접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표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제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공공 일자리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짜리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올해 지표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지표를 만들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세금을 투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용 빈곤과 자칫하면 재정 탕진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단순히 좀 단기, 그러니까 숫자에 급급한 그런 단기에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민간의 그 고용주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그런 노력들, 해결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노무사님? 방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민간이 고용을 계속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고용 참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고용 참사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기업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늘어난 기업 규제들을 보면은 최저임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증했죠. 연차 휴가 일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공휴일도 이제 유급 휴일화 됐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시행이 됐죠. 기업 규제 3법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드론 배달까지 이제 금지시킨 택배법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다가서는 이런 노력들도 계속 규제로서 좀 막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민간 기업이 새로 설립되거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전문가들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 기업의 외국 이전을 줄이고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한국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조영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채용에 나서는 건 쉽지만 내보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신기술이 유발하는 고용 효과가 큰 만큼 스타트업을 계속 육성하거나 외국의 스타트업을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을 해주고 기업들이 하기 힘든 이제 민간 투자가 좀 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용을 투자를 해서라도 신성장 동력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기업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최근에 이 한국노총과 여당이 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중에서 노동 관련 법안 5개 모두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업 규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일자리와 노동 존중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정부라면 전체 근로자의 지금 노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2%거든요. 물론 이 수치로 본다면 적지 않은 수치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 근로자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취업자들,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한다면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이 노동자 전체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조 일부에 대한 지금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기업이 이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호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제가 한 조사 결과 말씀을 드리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전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서 이 경제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제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한테 기업인 인식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영업 규제 또 경영 환경 악화를 들어서 응답한 기업의 37%가 국내 고용 줄이겠다. 정말 취준생들한테는 이게 배드 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7%는 국내 투자 축소하겠다. 그리고 21% 한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기업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기업들은 일자리를 안 만드는 방법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늘 목소리를 높여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그런데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편의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나머지 편에도 그와 따른 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기업을 규제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부가 노조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동자 전체의 얘기, 취준생의 얘기,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 모두를 들어서 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 일자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도 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직장인들이 가장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좀 카카오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이제 서로를 평가하는 이른바 동료평가 때문인데요. 동료평가 이런 문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카카오의 동료평가 문항 예시인데요. 이 사람과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가요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 함께 일하기 싫음, 상관없음, 함께 일하고 싶음, 판단 불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도 좀 보여드리면 이 사람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이제 숫자로 나옵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좀 서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료의 몇 %가 당신과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라는 식으로 그 당사자에게 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제가 상상만으로도 정말 뭐 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께서는 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당사자 입장이라면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는 없을 예,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를 그렇죠. 동료들이 과연 어떻게 볼 건지 계속 눈치 봐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한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직원이 글을 올리면서 예. 논란이 제기된 네,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이런 인사평가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일단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인기 관리 차원에서 뭔가 계속 내 동료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전 생길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연말쯤 돼서는 직원들한테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동료들한테 커피를 돌리는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게 평가를 잘못 받으면 자괴감에 빠지면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동료들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날 좋게 평가할까? 나쁘게 평가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료들에 대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조직에 대한 불신이 뭘 만드냐면 당연히 의욕 저하, 근로 의욕 저하시킬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지금 카카오가 이런 인사평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 만들고 시행을 했던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들여다보면 중요한 게 함께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일하고 싶은지, 왜 일하기 싫은지 원인을 작성을 하게 해야 그걸 지금 통보받은 당사자도 아, 내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노력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원인에 대해서는 또 적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인사평가가 아니라 감정적인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직장인 개인으로 봤을 때나 조직 전체로 봤을 때나 사실 그렇게 유익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더 높은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 자체가 함께 일하고 싶냐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업무적인 강점,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해서 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통 평가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를 평가하는 건 좀 익숙하거든요. 네네. 동료 평가는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러한 평가 방식을 우리가 다면 평가라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향식 평가를 많이 했었고요. 하향식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기 평가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이제 자기 평가도 이런저런 오류들이 있어갖고 다면 평가가 들어온 건데요. 하향식 평가는 보통 이제 상사가 부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평가 방식은 수직적 조직 문화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자기 평가가 들어왔고, 자기 평가가 들어와서 좀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한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부끄러워서 굉장히 또 낮은 점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게 이제 다면 평가, 360도 평가라고 합니다. 360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 선후배, 동료들, 심지어 외부 고객도 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면 평가 방식은 상당히 이제 공정성을 높일 수 있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IT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은 거의 이 다면 평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카카오에서도 당연히 다면 평가를 단순히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들었고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여기가 이제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 팀 가서 일하다가 저 팀 가서 일하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IT는 이 스카우트 경쟁, 전쟁이라고도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시켜가지고 외부로 이 직원들이 이탈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리뭉실한 것보다 확실하게 이 의사 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부서 배치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고 했다라고 회사의 변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좀 과한 표현을 씀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취준생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어, 회사로 워너비 알려 회사죠. 있잖아요. 한 번쯤 좀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회사에 항상 좀 랭킹이 되던 회사다 보니까 더 이런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카오가 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카카오에서는 뭐 인사평가 방식 개선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평가 방식 중에 긍정적인 부분을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또 이제 표현 방식을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이제 소통 창구를 많이 마련하겠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인사평가라는 게 경영상 관점에서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정작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카카오를 예를 들자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돌직구 문항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인사평가라는 게 열심히 그동안 일했던 걸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돌직구 방식은 yes or no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다 더 섬세하고 촘촘한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다면 회사는 당연히 그 문제가 제기되는 문항이나 구조, 또 피드백 형식에 대해서 재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깜깜이 근무 체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만이 또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같으면 회식 자리에서 또는 회의 자리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 불만 상황을 표출하고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비대면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들이 관심을 두는 게 어떻게 이 비대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데, 비대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인사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면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결과만 지금 급급하거든요.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급급하다 보면 당연히 그건 감정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결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과정,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야 그 당사자들도 개선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간과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도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또한 또 배려를 하는 직원들을 정말 그야말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의 최고의 평가 제도, 어떤 문제도 없는 평가 제도를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실무를 해보면서 담당자들이 다양한 실수를 하는 것을 접하거든요. 사실 이런 평가 제도를 외국에서 들여오고 외국 회사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된 걸 이제 국문으로 바꾸면서 발생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인사팀에선 이거 해석상 문제였을 뿐이야라고 하는데,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실수로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이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외부 인재 영입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인재 영입을 할 때 좀 회사의 문화 방식이라든지 이 평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인사평가 주제 관련해서 두 분의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저는 기업들이요, 세대 변화에 민감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 공정성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MZ세대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건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가 있죠. 인사평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에 대해서 회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부모님 세대는 사실 공정성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내가 제기하는 순간 나한테 불이익이 떨어지겠지 싶어서 함구하는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를 반영한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무사님도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조직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 또 혹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평가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갈 텐데요. 지나치게 목표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인사평가에도 배려를 담은 그런 제도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